여가 지들 안방이요? 저 미군 폭격이 또 뛰었대요. 무서워서 뭐 하지를 못하겠어. 자들이 무서우면 바다 밑으로 피하면 되지 않겠어? 그게 말이야 또요. 난 잠수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인데 맹글면 되는 거 아니요? 뭘 드디어 미친겨?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 어리석게도 당시 일본 제국은 미국에게 진주만 공습이라는 묵직한 강공을 가하면 이내 항복할 것이라는 오만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며 복수를 위해 선전포고를 선언하고 일본을 몰아치기 시작했죠.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애시당초 같은 체급끼리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일본이었어요. 하여 어떻게 해서든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은 최대한 빨리 종결시켜야만 했습니다. 일본에게 남은 승리를 위한 방법은 뭐였을 것 같나요? 그건 바로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본토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분리시켜 각계격파로 함대전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허황된 계획이었죠. 수만 킬로미터 너머에 있는 미국의 본토까지 항공모함 함대를 보내기에는 진주만 공습 이후 강화된 미 해군의 방위망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든 미국 본토에 타격을 주기 위해 바람에 실어 폭격하는 풍선 폭탄이라는 것도 시도해보는 등 여러가지 시도를 했지만 괜한 자원 낭비였죠. 당시 미국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때문에 전쟁 외의 또 다른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정찰용 수상기 한 기를 띄워 소위탄으로 산불을 내 혼란을 주려는 시도까지 했었답니다. 물론 이마저도 실패했지만요. 즉 당시 시대상을 정리해보자면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통해 미국의 전위를 꺾어 전쟁을 빠르게 승리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복수심에 불타는 미국으로 인해 일본 제국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태색이 짙어져만 갔다. 세 번째, 지고 있는 전쟁을 어떻게든 역전하기 위해 미국 본토 공격을 위한 발악을 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 근현대식 항공모함 운용법을 최초로 개척한 항모 전술의 아버지, 전쟁 사학에서 중요한 위인으로 평가받는 일본 제국 해군의 마지막 희망 진주만 공습 또한 성공적으로 지휘한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우월한 미군의 해군 전력과 방위망을 뚫고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해선 들켜서는 안된다. 고로 함재기를 수송할 수 있는 바다속 수상함을 만들어 항모 전단을 꾸려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 이론상으론 정말 획기적인 계획인 것은 맞으나 당시 일본 제국이 가지고 있던 기술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기술적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첫 번째는 경납고의 배치. 항공모함처럼 함재기를 배치하기 위해선 경납고가 필수였는데 잠수함의 구조상 하단과 측면은 항해 시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해서 잠수함의 상부에다가 설치를 해야만 했는데 잠수함의 상단에 경납고를 설치하니까 상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져 무게 중심이 위로 쏠리게 되고 균형을 잃고 자꾸만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기존에 일본 제국이 쓰던 함재기들인 스이세이, 텐잔 등은 센도쿠급 잠수함이 경납고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태생이 넓지 않은 경납고이기에 탑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진주만 공습 때 격침시키지 못했던 미 항공모함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공격을 감행했던 일본군은 미들웨이 해전에서 대다수의 일본 제국군의 항공모함 전력을 잃고 말았고 이에 잠수 항모는 패배만이 남은 전쟁을 역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할 일본 제국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여 일본 공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수년을 피를 토해가며 연구 개발을 이어나갔고 마침내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을 극복해냅니다. 바로 두 대의 잠수함 선체를 병렬식으로 연결하는 것.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잠수함 선체가 한 개뿐인 경우 상부에 경납고를 설치했을 때 무게 중심으로 인해 자꾸만 배가 뒤집혀집니다. 해서 선체 두 대를 병렬로 연결한 뒤 그 사이 상부에 경납고를 설치하여 무게 중심을 맞춰 잠수함에 뒤집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했습니다. 소형 잠수함 두 척을 병렬로 연결한 쌍둥선과도 같은 구조이기에 잠수함 내부에 기관실이 두 개씩 있는 등 내부 구조적으로 난잡한 형태를 띠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무게 중심에 의한 전복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더군다나 이 기술이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 현대시대의 오스카급 원자력 잠수함과 아콜라급 핵 잠수함이 타 잠수함들에 비교해서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기 위해 두 개의 소형 잠수함 선체를 병렬식으로 연결하는 센토크급 방식을 채용하여 무기를 적재했습니다. 좁은 경납고로 인한 기존의 함재기 탑재 문제는 신형 함재기를 개발하면서 해결했습니다. M6A, 세이란이라 불렸던 이 신형
최신형 함재기 또한 센토크 잠수함처럼 진보적이었는데요. 당시 함재기들은 한정된 수납 공간으로 인해 많은 수를 탑재하려 날개를 접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일본의 대표 전투기였던 제루세는 양 날개 끝을 접을 수가 있었고, 미국의 대표 전투기였던 F-4F 와일드캣은 양 날개를 뒤로 접을 수 있었죠. 헌데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이 두 기종과는 다르게 더 좁은 잠수함의 경납고에 들어가야 했던 세이라는 아예 날개 자체를 뿌리에서부터 접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익 전체를 기체에 밀착시킬 수 있었으며 볼의 날개까지 접혀지는 독특한 구조였죠. 거기다 남극과 북극을 포함하여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이로 컴퍼스를 장비하고 복잡한 구조로 수납되는 형태임에도 승조원들과 파일럿들의 높은 숙련도와 강한 훈련도로 추격하는데 고작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합니다. 최신 기술의 집약체였기에 제루센 전투기의 50대 분에 해당하는 제작비가 한 대 생산하는 데 들어갔다는 단점도 있었지만요. 센토크급 잠수함엔 한 대당 총 3기의 세일한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었는데, 함재기를 탑재하기 위해 선체가 거대했던 탓에 항속 거리가 타 잠수함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긴 장점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센토크급 잠수함의 항속 거리는 무려 6만 킬로미터. 이론상으로 보면 태평양을 건너 남아메리카 전체를 돌아서 워싱턴 DC까지 타격할 수 있었죠. 일본 제국의 공학자들의 희생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했지만 이 잠수 항모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잠수 항모 전단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시킨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의 사망. 야마모토 제독이 사망할 당시 일본군은 과타카날 전역 등에서 계속된 후퇴와 패전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공세를 늦추기 위해 1943년 4월 7일 뉴기니 지역에 대규모 항공 공격을 가하였고, 40척에 달하는 연합군 함성을 격침시키고 180대에 가까운 항공기들을 격추시키게 되죠. 이 작전 결과를 보고 받은 야마모토 제독은 만족해하며 미군 해군력이 약해진 지금 전선을 시찰하며 아군의 사기를 높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거짓 보고였어요. 실제 미군의 피해는 일본군이 보고한 것의 7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함선 6척, 항공기 25대가 전부였죠. 과장된 거짓 보고를 믿었던 야마모토 제독은 솔로몬 해역 일대에 일본군 최전선 기지였던 부건빌 섬에 시찰을 하기로 하였고, 일본인 2세로 구성된 미 해군 군사정보대는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여 1943년 4월 18일 부건빌 섬으로 야마모토 제독이 시찰을 올 것이라는 정보를 알아냅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진주만 공습을 주도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죽여 복수해야 할 척살 1순위였습니다. 해서 일명 복수작전이라 불리는 공격으로 B-38 기관총에 의해 야마모토가 타고 있던 G4M 폭격기는 밀림으로 추락하였고, 야마모토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전부 사망하고 맙니다.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난관을 겨우겨우 극복하더니 이제는 중추 인사들이 모두 사망하여 계획이 계속해서 연기만 되어지고 만 것이죠. 안 그래도 폐색에 지터만 가던 전쟁이기에 자원도 부족한데 계획을 이끌어 나가던 인사들도 모두 사망하게 되니 원래 18척을 양산하여 잠수 항모 전단을 꾸미려 했던 계획은 3척을 생산하며 마무리되어집니다. 건조된 3척 중 한 척은 심지어 구례 군함 공습으로 파괴되어지고 전장에 투입된 것은 오직 2척뿐이었어요. 미국 본토를 공습할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고작 9척뿐인 규모로 폭격을 해봤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일본 군부는 소수의 센토쿠급 잠수 항모로도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세균 무기를 미국에 투하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역전하기 위해 수만 가지의 막장 행각을 이어나갔는데, 그중 하나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731 부대가 있습니다. 731 부대는 포로들과 식민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균, 무기, 생체 반응 실험 등을 이어나가던 전범 부대인데요. 이 731 부대에서 만든 무기 중 도자기 폭탄이라는 생화학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시이 시로 중장이 개발한 폭탄으로 폭발력을 고의로 약하게 만들어 안에 내장된 세균이 죽는 것을 최소화시킨 무기였죠. 펫세트, 콜레라, 탄저, 전염성 벼룩 등을 담아 투하했는데, 태평양 전쟁 이전 중일 전쟁 당시 이시이 시로 중장의 주도하에 세균을 탑재한 도자기 폭탄으로 중국군을 수십만 감염시켜 무력화시킨 전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군 또한 전염되어질 위험성이 커 사용이 중지되었죠. 이 생화학 세균 무기를 센토쿠급 잠수 항모를 활용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셈이었던 거죠. 그러나 일본군 내에서 만일 일본군이 미국을 상대로 세균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반대로 미국 또한 일본군에게 세균 무기를 사용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 계획은 기각되고 맙니다. 이후 대서양 쪽의 미군 함대가 태평양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파나마 운하를 공격하기 위해 출항합니다. 이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뢰 6발, 포탄 3000kg을 준비하였고, 확실한 성공을 위해 카미카즈까지도 계획에 입안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오키나와를 공습하면서 이 공격은 또다시 취소가 되어지고 말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 만들어냈음에도 이렇다 할 전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센토쿠급 잠수함은 우왕좌왕되다 원자 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뒤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 미군 해군에게 항복하며 그대로 함생을 마치게 됩니다. 태풍처럼 순탄치 못했던 탄생 과정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린 잠수항모 센토쿠급 잠수함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에게 흥미로웠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은 제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만.